북한이 오늘 아침 군사 분계선에서 약 5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강원도 통천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금액 75억 가운데 10억여 원만 출자한 데 의문이 잇따르자 해당 펀드 운용사는 실투자금이 10억 원이라고 사전 통보받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주말 홍콩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과 시위대가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한 숙박업소로 무거운 여행 가방을 옮기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TV조선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인공 유방 고형물 엘러간 이식 후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부작용 조사 등 환자 등록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30대 남성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둘러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도로 위 분노 범죄, 이유가 뭔지 포커스에서 다룹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 대화, 평화 경제를 또 강조한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로 응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수준의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특히 오늘 미사일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됐습니다.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한 우리를 사실상 조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박재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8시 1분과 8시 16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습니다. 통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8번의 올해 미사일 도발 중 군사분계선과 가장 가깝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약 230킬로미터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6일 북한이 목표 지점으로 삼았던 함경북도 인근의 알섬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고도는 약 30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북한이 두 차례 발사했던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한 재원값입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가 9.19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합의서 1조 2항에 따르면 남북은 동해 속초 이북부터 통천 이남의 수역에서 포사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이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군은 합의 이후 고성에 위치한 송지호 사격장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거친 표현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한 당국자들과 다시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이었습니다.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북한 조평통은 삶은 소대가리가 크게 웃을 노릇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연설에 대해서도 망발을 늘어놓았다거나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보기 드물게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오지랖 넓다,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지저댄다고 했던 말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인신공격성 발언들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미련은 접으라고 했습니다. 좌절적 보복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남북대화나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굴곡이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침묵했던 통일부는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아 수위 조절한 건 다행이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오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참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이런 침묵이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불만이 있어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훈련이 20일 끝나도 북한은 협상을 위해 계속 도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평통의 원색적 비난에도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화의 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한국당은 북한이 올 들어 8차례나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문 대통령은 NSC를 한 차례도 주재하지 않았고 북한의 비난에도 고개를 돌리고 있어 국민의 자존심마저 상처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겁먹은 개라고 하는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인내와 협박에 대한 굴종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 서해 강화도 쪽으로 대량으로 흘러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평산에서 강화도까지는 해류를 따라 불과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서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공장을 찍은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위쪽은 우라늄 광산과 정년 공장이고 아래쪽 검은 부분은 폐기물 저수지입니다. 폐기물은 파이프를 타고 공장에서 저수지로 흐르는데 파이프가 낡아 공장과 저수지 사이의 땅과 강까지 꺼멓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제이콥 보글은 공장 우라늄 폐기물로 강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오염된 강물은 예성강을 지나 우리 서해의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로 흘러갑니다. 예성강과 강화도는 불과 3km 거리입니다. 후쿠시마는 해류를 따라서 돌아서 1년 있다 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반나절 만에 우리 남한 쪽으로. 북한 전문 매체인 산팔로스는 지난해부터 평산의 방사성 부산물이 강으로 유출된다고 지적했는데 그 사이 시설 노화로 인한 파손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산은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우리 정부를 향한 막말의 수위가 불과 얼마 전 정상회담을 한 사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언제부터 북한이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건지 먼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제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한동안 뜸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 빈번해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뽑아왔더니 눈에 띄는 비판만 해도 한 10여 개가 되고 소소한 비판까지 한다면 수십 회가 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강 기자가 최근이라고 했는데 이 최근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명분은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쓰는 어휘들만 봐도요. 북쪽에서 이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라든지 전쟁 망령을 불러일으키는 얼간망둥이들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등의 표현을 썼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청와대는 뭐 웬만한 건 다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나 이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남북 경협에 대한 진도가 느린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우리 민족끼리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우유부단한 행태라고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국한테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금강산이 일단 1차적이고 개성공단 같이 상응 조치를 포함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원하게 하는데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것도 아무래도 압박의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뭐 이렇게 비난을 했었죠.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것이 대통령을 겨냥해야지 압박의 효과가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난 6월에 문 대통령 북유럽 순방 직후에도 이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는지 실로 가소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지랖도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자, 우리에게는 뭐 경제적 지원 그리고 미국과는 대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나 투쟁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혹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상적인 사모펀드 투자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그리고 동생 부부가 선친의 학교재단을 상대로 한 이상한 소송 문제도 반드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투자 문제인데 조국 후보자의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이유가 뭘까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이 사모펀드는 과연 어떤 곳인지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가족이 74억 원을 약정하고 실제로는 10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사무실입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고 인기척은 없습니다. 유령회사 논란이 일자 이 사모펀드는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 체결 당시 보유재산보다 25억 원이나 많은 74억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측은 출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출자자가 이행 가능한 최대 투자액을 설정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 사모펀드 운용 관계자는 출자 약정은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정 금액을 다 채워야 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며 규모를 100억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약정액을 74억 원으로 했다는 설명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재산 변동을 보면 부인 명의 아파트를 이혼한 동생의 전처, 그러니까 전재수 씨에게 팔았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 보통의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은 동생 부부가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어서 위장 이혼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동생의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둘러싸고 석연찮은 재산 거래가 있었다면 이 역시 조 후보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인 정모 씨는 2년 전 이 집을 3억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주자 카드에는 조 씨와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이 집에 전 남편이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숨어 다니고 모자 쓰고 그냥 꼭 연예인처럼 조용히 다니고 골프질하는 것이 골프 가방 메고 나가고. 건설업을 하는 조 후보자 동생은 해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2016년 체납한 세금만 3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세무당국자는 탈세를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혼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납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인근에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이 빌라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씨 소유입니다. 어머니가 이혼한 아들의 전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한 일주일 됐다니까요. 조국 후보는 1999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8살 딸 진학을 위해 서울 강남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자신도 시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시민 마음을 후벼 판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조국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이 은행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회사를 부도낸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을 상대로 50억 원대의 소송을 냈는데 어쩐 일인지 학원 측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부친과 친동생은 1990년대 각각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총 9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돈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건물 이전 공사와 토목공사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1997년 하루 사이로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파산한 회사들은 공사대금 채권을 동생 부인에게 양도했고 9년 뒤 동생이 만든 새 건설사와 함께 웅동학원에 51억 원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가 이사,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은 대응하지 않았고 동생 부부는 결국 무변론 승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가족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 건설회사를 파산시키고 공사대금은 동생의 새 회사로 받아가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동생 부부가 돈을 빼내는 과정을 묵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학 교수로서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았던 후보자가 이러한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는 듯한 이런 소송에 그냥 묵인하고 인용하고 인정했다면 법무부 관계자는 웅동학원은 재정 상태가 어려워 판결상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웅동학원 측이 당시 소송에서 변론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조 후보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다만 조 후보자는 소송 당시 유학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출금을 떼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자를 포함 42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중 32억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 진영이 이번 주말 4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연 무력 진압을 강행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홍콩 현지에 있는 이유경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홍콩 시위가 벌써 2달을 넘겼죠. 오늘은 평일인데도 시민들이 모였다고요? 네, 방금 전 시작된 홍콩 반정부 집회 주요 참가자들은 학생과 직장인들입니다. 오늘 간간히 비도 좀 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주최 측 추산 3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곳 차터 가든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라고 크게 적힌 플래카드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은 송환법 철폐와 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하지 말 것 등 5가지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국의 허가를 얻은 집회여서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공항 점거 사태에서 보듯이 게릴라식 시위가 이어지는 데다 모레 40만 명이 넘는 그 집회가 계획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홍콩 시위가 시작된 이후 748명이 체포가 됐고 경찰의 경우 17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무력 진압에 나설 준비는 다 끝났다 이런 보도가 들어와 있는데 과연 강행할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홍콩 주요 신문에서는 홍콩 최고의 갑부죠. 리카싱의 폭력 반대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과 언론은 홍콩에서 7km 떨어진 선전으로 무장 경찰이 집결하는 모습과 진압 훈련 사실을 전하면서 시위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또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기자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무력 개입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난 시민들은 당국이 정치, 경제적 부담이 큰 무력 진압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실명 사태까지 빚은 시위대와 경찰의 추가 충돌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콩 안팎에서는 모레 집회가 중국의 무력 개입의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차터가든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현지 분위기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자도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서 취재를 해주기 바랍니다. 전 남편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범행 직전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활짝 웃고 있는 영상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뒤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한 숙박업소로 무거운 여행 가방을 옮기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범행 전이나 후나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제주도 한 숙박업소 앞에 멈춥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이틀 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차에서 여행용 대형 가방을 꺼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모텔 주인은 고유정의 방에서 들려온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CCTV 한번 보시면 밖에 남자 3명이 계속 위에 쳐다봤을 텐데 11시, 12시 지금 그게 저희거든요. 모텔에서 나와 어딘가에 다녀온 고유정. 오른손엔 붕대가 두껍게 감겨 있습니다. 취재진은 그 오른손 상처를 봉합수술한 의사, 고유정의 부상 부위를 직접 감식했던 법의학자와도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커버를 안 해도 있다. 걸음도 마찬가지였고요. 검찰에서 감정의뢰가 와서 사진을 봤는데 이 손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주장을 해요, 고유정은? 잠시 후 10시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선 취재진이 어렵게 찾아낸 미공개 영상들을 중심으로 고유정 사건의 전말을 집중 보도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발견된 시신 일부에서 지문을 확인해서 신원을 확보한 건데요. 경찰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서 피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한강 일대 CCTV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보트를 탄 소방대원이 강옆을 샅샅이 살핍니다.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체? 나머지 사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시신 일부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3km 정도 하류 지역입니다. 경찰은 수색 5일차에 범위를 15km까지 넓혀 이곳 행주대교 주변서 추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해는 검은색 봉투에 쌓여 부패 없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제는 보안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급하기 때문에요. 경찰은 유해와 몸통은 같은 사람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틀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강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버려진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 한강서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속초 아파트 건설 현장 승강기 추락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됐습니다. 21층 높이에 있던 승강기가 단 2초 만에 구조물에서 분리돼 떨어지는데 이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서 고정 볼트가 미리 풀려져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27분 속초시 아파트 건설 현장. 아파트 21층 외벽에 멈춰있던 공사용 승강기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집니다. 승강기가 철제 구조물에서 분리돼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초. 당시 승강기 안에는 작업자 3명이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강기 지지대 거기에 달려있는 구조물도 다 해체가.
현장 작업자들은 정상적인 해체 작업 때는 볼트를 하나씩 풀어 추락 위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 쓰면 하나 물로 꺼내보니까 나머지 건 떨어질 리가 없죠. 볼트 다 묶여 있으니까.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볼트가 풀려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지지하는 힘이 약해진 승강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개의 브라켓에 달려있던 볼트를 체결한 것이 미리 풀어져서 붕괴된 것이 아닌가. 경찰은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분노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시비로 40대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건데요. 도로 위에서 왜 이런 분노 범죄가 이어지는 건지 우선 김다로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남성 2명이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몸싸움을 합니다. 멱살을 잡은 남성은 차에 기대 있는 남성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무언가를 말합니다. 이내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수차례 폭행합니다. 피해 남성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기까지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8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저씨가 일방적으로 할아버지를 때리시더라고요. 주먹으로도 때리시고 뭐 뺨도 때리시고 이래가지고. 발단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66살 A씨가 41살 B씨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두 남성이 교통사고가 난 뒤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맞아 옷이 찢어지고 볼과 목이 부어올랐습니다. 오늘 아직 정리한 사고를 하는데 폭행 가해자가 교통사고는 피해자라고 하대요.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서로 시비가 돼서 젊은 운전자가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을 달궜던 사건은 이 제주도에서 남폭 운전자가 이를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되려 폭행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서 정신적 충격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앞서 보셨듯이 도로 위 분노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의 한 도로. 1차선의 흰색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해 속도를 내더니 승용차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 불법 끼어들기, 이른바 간칙이죠.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흰색 차에서 빨간색 모자를 쓴 남성이 내려 다가옵니다. 운전자를 향해 생수병을 던지더니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욕설을 합니다. 조수석에서 이 모습을 찍는 운전자 아내의 휴대폰도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당시 뒷좌석에는 8살, 5살짜리 두 자녀도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다 봤어요. 아빠가 우리 집의 대장인데 아빠가 맞는 모습을 봤어요. 피해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 33살 A씨를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혐의는 추가적으로 범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남성을 구속 수사하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주장이 뜨겁습니다.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 사람을 차에 매달아 달리는가 하면 택시기사는 광란에 역주행을 합니다. 됐어요. 내가 무슨 개목품이에요? 교대 시간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승객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행인을 일부러 칠 뻔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로드레이지라 불리는 도로 위 분노 범죄들이죠. 이 같은 난폭 보복 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지 3년째지만 구속 비율은 적발자 수의 0.3%대에 그칩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치상의 경우에도 구속률이 1% 미만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관행을 펼쳐주는 것이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 방법. 미국에서는 도로 위 시비가 총기를 사용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분의 주가 형법과 도로교통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죠. But I'm going to make sure that he sees her face every single day, and I'm going to make sure that he suffers, and I'm going to make sure that he's put away. 운전대를 잡으면 돌변하는 도로의 무법자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3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조됐고 당시 납치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트렁크를 정리합니다. 남성은 여성 2명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를 떠나는 여성들의 뒤를 쫓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트렁크에 태운 뒤 달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트렁크에 탄 여성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남성은 차에서 내려 도와주는 친구를 힘으로 제압한 뒤 여성을 다시 차에 태운 뒤 달아납니다. 어제 아침 7시 반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28살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납치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를 태운 뒤 약 3시간 정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3시간 만에 충남 논산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 강릉에는 어제 하루에만 1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펜션을 운영하던 모자가 실종됐는데 어머니는 발견됐지만 아들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계곡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거친 급류에 들어가 바위 틈과 물풀 사이를 살핍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61살 조모 씨와 아들 37살 나모 씨가 펜션 주변을 살피러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조 씨 모자는 계곡에 설치한 평상 등 시설물을 점검하러 나왔다가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 강릉에는 1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던 목조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계곡물이 거셌습니다. 태풍 내용은 이런 7, 8년만 처음이에요. 좀 안타깝게 이어져서 당하니까. 타지에 사는 딸이 어젯밤 9시쯤 신고해 수색대원들이 밤새 수색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실종지에서 2km 떨어진 계곡에서 숨진 조 씨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삼척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아들 나 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펜션 일을 돕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남자친구분들 같이 나가서 그냥 여름휴가 안 쓰고 엄마 아빠 도와주면. 수색당국은 내일부터 남대천까지 수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강북 일대 PC방을 돌며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나기도 했는데 범죄는 주로 새벽 시간에 이뤄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한 남성이 카운터로 슬쩍 다가갑니다. 주변을 한참 두리번거리더니 몸을 한껏 웅크린 채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납니다. 지난 9일 새벽 5시쯤 28살 이모 씨가 PC방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화장실을 잠깐 한 10분 정도 잘 비웠는데 그 사이에 이제 들어와서 가져가서.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2달가량 강북 일대 PC방 15곳을 돌며 금품을 훔쳤습니다. 훔친 금액은 모두 400여만 원. PC방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던 이 씨는 손님이 거의 없어 PC방 직원이 청소를 하는 새벽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저 안쪽 닦고 있을 때 계산하는 척 나와서 계산하는 척 하다가 주위 살피더니 금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털어서. 경찰은 도주 경로가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해 한 여관에 머물던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범죄로 붙잡힌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인공 유방 보형물 엘러간을 이식한 뒤에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식 환자들은 폭탄을 안고 살을 하는 거냐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데 이어서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보형물과 비슷한 제품이 타사에도 많다는 겁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물방울 가슴 성형으로 인기를 끈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입니다. 미 FDA가 희귀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회수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국내에서도 부작용 환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유방 보형물 연관 역행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한 뒤에 국내 첫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가슴이 붓는 등의 증상이 없으면 보형물 제거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시술받은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제거를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 이거를 너무 환자한테만 다 떠넘겨서 폭탄을 계속 안고 살으라는 건지 그런 두려운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더 큰 문제는 리콜 중인 엘러간사 제품 11만 개 이외에도 희귀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이 많다는 겁니다. 국내에도 모두 6개 회사 22만 개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 보형물도 ALCL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러간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 유방 검진을 안 하시거나 안심하고 계시기에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보건당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50개 혁신학교들을 평가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48개 학교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학업 중단자가 많아도 대학 진학률이 평균 이하여도 좋은 성적을 받은 건데 셀프 평가 덕분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학교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토론식 참여 수업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학력 저하를 우려한 전학생들이 많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많거나 직업,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요. 지난해에만 전교생 500명의 3.2%인 16명이 자퇴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전국 평균 55%에 못 미치는 3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최근 서울교육청의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받은 50개 학교 중 매우 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학교가 48곳이나 됩니다. 후한 결과는 주관적인 셀프 평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학부모 두세 명, 혁신부장하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자화자찬한 보고서를 내면은 그냥 그 보고서를 보고서 또 다시 혁신 예산을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업무를 할 수 있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업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학교가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 평가단들이 현장 방문 평가를 한다지만 이마저도 전체 학교의 20%에 그칩니다. 자사고는 먼지 털듯 깐깐하게 평가하고 혁신학교는 솜방망이 평가를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서울교육청은 종합평가는 혁신학교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자료로 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계 전반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가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16년 만에 최악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사드 후폭풍에 시달리던 재작년보다 사정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450km를 넘게 달리는 전기차. 중국 북경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선보인 전기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사를 넘어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국산차 업계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중국 법인의 올 상반기 중국 내 영업 손실은 3,700억 원.
16년 만에 최대 규모로 사드 여파 직격탄을 맞은 2017년보다 심각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베이징 1공장의 생산을 중단했고 3공장 생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위축된 중국 내수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 판매 목표를 86만 대로 수립하였습니다. 대내외적 변수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경제 최대 시장인 중국 내수가 꺾이면서 수출도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한 461억 불 수출이 이루어졌고 조비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은 14.5%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우리 산업계 불확실성은 커지는 상황. 정부는 오늘 내놓은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5개월째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과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선두 자리를 뺏긴 데 이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 TV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감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월 34만 장 규모의 8세대 LCD TV 패널 생산이 가능한 LG 디스플레이의 파주 공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동률이 60%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에 수익성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지난 7월 43인치 LCD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1월보다 27%나 떨어졌습니다. 수익성이 바닥을 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상반기 영업 적자만 5,008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사업장의 LCD 생산 라인을 감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라 라인을 계속 돌리면 적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업체는 2017년 LCD TV 패널 시장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데 이어 지난해부턴 LCD TV 시장에서마저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QD-OLED 같은 이런 고부가치 이제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해서 이런 대형 TV나 프리미엄 TV의 경쟁력을 유지를 해서 국내 업체들은 중국과 기술 격차가 있는 올레드로의 전환을 탈출구로 적극 검토하는 상황.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로 TV 수요 격감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콘서트 하면 떼창이 떠오르죠. 이걸 반영한 걸까요? 뮤지컬에서 외처가 등장했습니다.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입소문이 난 뮤지컬 현장을 고민성 기자가 찾았습니다. 인기 가수 콘서트처럼 떼창이 객석에서 터져나옵니다. 관객들은 야광봉을 흔들기도 하고 배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합니다. 밴드 보컬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콘서트형 뮤지컬인데 관객은 커튼콜을 통해 출연 배우에게 직접 노래를 배우는 시간도 갖습니다. 일반 뮤지컬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데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뮤지컬이 아니라 약간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양반의 평시조에 대항하는 백성의 역할을 맡은 관객들. 공연 30분 전 출연 배우에게 삼입곡을 직접 배운 결과입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관객의 열정은 콘서트의 떼창, 극장의 싱얼롱에 뒤지지 않습니다. 싱얼롱한 데 있어서 처음에 또 두려움과 우려가 좀 있었는데 관객들께서 너무나 협조적이고 무대와 객석의 혼합일체가 되고 소통과 참여, 관객과 함께하는 관람 문화가 공연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는 시의 성인 시성으로 추앙받습니다만 삶은 내내 고단했습니다. 그런 두보에게도 소박하나마 평온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란에 지어 홀로 떠돌다 강가에 초가집 짓고 처자와 함께 생애에서 가장 달콤한 2년 반을 누렸죠. 맑은 강 휘어 마을 안고 흐르고 긴 여름 강마을 일마다 한가롭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낚시 만드네. 그 시절에 쓴 명시 강촌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요한 늦여름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서울 하늘을 한번 유심히 쳐다보셨습니까? 비도 뿌리고 늦더위 노염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만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이 눈부셨습니다. 거대 도시 콘크리트 정글 위로 높이 뜬 하늘에는 어느덧 가을이 슬그머니 스며든 겁니다. 미세먼지로 우울한 봄, 겨울이면 그리워질 바로 그 하늘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모처럼 편히 잠드신 분이 많을 듯합니다. 조금 눅눅하긴 했습니다만 창으로 들어오는 선선한 기운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름의 불길이 금세 사그러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절은 결코 그스를 수 없습니다. 여름 내 눅눅해진 책이며 옷가지를 볕에 내다 말리는 쇠서 포위의 시절입니다. 시인은 이부자리 말리듯 몸과 마음도 보송보송하게 말리라고 재촉합니다. 젖어 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내거라. 그리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불가의 가르침, 방하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여름 내내 지고온 탐욕이며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을 앞에 선 시인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젠 그만 풀어야겠다. 이젠 그만 서 있어야겠다. 마른 풀들이 각각의 색깔로 눕고 사라지는 순간인데 노푸른 하늘 속으로 빨려가는 새, 물가에 어른거리는 꿈. 온갖 탐욕과 증오, 욕설과 저주가 뒤엉켜 열대야처럼 끈적거리는 세상입니다만 이제는 숨을 고르고 서로 아우르고 북돋우는 가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8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덧 가을 앞에서였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날씨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단 토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반대로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이날은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가리시는 게 좋겠죠. 내일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최고 40mm 정도인데 소나기성으로 갑자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야영객들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수가 25도, 전주와 대전 24도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부산과 서울이 30도로 예상되고요. 대구 34도, 강릉은 33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날이 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